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사실은 시사 뭐 경제 이런 것만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희는 뭐 의료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과학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책도 하고. 네. 네,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분야로 미술에 대해서 한번 좀 아트. 교양을 가져볼까. 아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 이야기. 미술의 세계. 오랜만에. 이 프로가 사실 미술 좋아하거든요. 이 프로가 야, 진짜 일 빠지고 몰래 미술관 간 거를 제가 몇 번을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몰래. 여러분. 도망가서 업무 시간에. 여러분은 저를 함부로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간혹 도살장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프로는 그렇습니다. 미술관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미술 좋아하는 이 네, 프로. 제가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술에 대한 예, 이야기를 미술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아치윤유 이세라 대표님을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야. 왠지 미술 하실 것 같으시. 외모가 벌써 미술이시네. 이사라 대표님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저희가 걸리네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네. 대표님 모시는데.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모시려고 했는데 네. 우리 직원들이 어. 안 대표는 왜 이사라 대표를 저렇게 모시려고 하냐? 둘이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저희가 의심스럽다. 아니 제가 이 대표님 책을 봤거든요. 책을 진짜 잘 썼어. 그래. 그래서 나 감동받았잖아. 결국 괜찮다 그랬더니 예. 그 저희를 밝히기 전에는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그래서 있어졌다는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자, 오늘 뭐부터 배우면 될까요, 대표님? 우리가 이 미술에 대해서 일자무식이어가지고. 네, 예. 오늘은 그래서 너무 딥한 이야기보다는요, 이제 예. 브랜드 앤 아트라고 해서 음. 아트 콜라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에 성공한 브랜드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술을 기업들이 열심히 마케팅에도 쓰고 있다. 네, 맞습니다. 미술을 빙자한 상술, 미술을 악용 내지는 활용한 상술 이야기. 네. 그죠? 그렇죠. 물건만 팔기 좀 민망하니까 미술을 갖다 붙여서 물 타는 요령. 그렇지. 요런 거.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런 거는 아닌데요. 삐딱삐딱하게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말 좀 줄여달랍니다, 이 부분이. 예. 첫 번째로 제가 들려드릴 사례는요. 예. 그 루이비통의 사례를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루이비통? 같아요. 네, 우리에게도 좀 친숙한 명품 브랜드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 루이비통이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벌써 한 20년 전이거든요. 이 아트 콜라보를 통해서 루이비통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젊은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예. 매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도 거뒀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데요? 저게 뭘 한 거예요? 저게 지금? 이게 미술을 한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좀 친숙하시죠? 가지고 계시진 않아도. 그냥 루이비통 모양만 압니다. 그렇죠. 루이비통의 이제 시그니처 백인데요. 예. 이제 저 제품들이 모두 다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탄생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 디자인, 가방 디자인이 맞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가방 디자인을 네. 누군가 전문가가 디자인했겠죠. 그 전문가 중에서도 이제 미술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탄생을 한 그래요? 것이죠. 회사 디자이너 시킨 거 아니라 네. 외부 아티스트한테 받았다. 그렇죠. 조금 네. 더 설명 들어보죠. 네.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 루이비통의 그 철자를 가방에 박았던 그래피티 백이에요. 이게 나왔던 게 2001년도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젊은 디자이너이자 그래픽 아티스트였던 스테판 스프라우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탄생한 디자인이고 예. 아마 눈에 꽤 익으실 것 같은 게 이 제품도 상당히 그 많이 팔렸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이고 그래요. 그로부터 한 2년 뒤에는 루이비통이 일본의 현대미술가인 무라카미 다카시와의 협업을 통해서 예. 이 컬러풀 모노그램 백을 탄생을 시킵니다. 이제 저런 만화 같은 걸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무라카미 다카시의 도상이기도 해요. 어. 근데 이 라인이 이 콜라보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거든요. 혹시 저 작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왼쪽에 있는 분이요? 네, 무라카미 다카시 다카시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뭐 아. 자주 뵙고 싶지도 않은데요. 왜 그러세요? 네. 그렇게 뭐 호감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작가가 지금 좀 홀대를 받고 있지만 예.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예요. 그러시겠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 현대 미술을 이야기를 할 때 저 작가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래요? 유명하신 네, 분이구나.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네. 이 뭐 우리나라에도 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우리가 뭐 영앤리치 셀럽 그 아트 컬렉터라고도 알려져 있는 빅뱅의 지드래곤, 탑,
뭐 BTS 네. 이런 사람들이 애정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해요. 근데 아. 이 사람의 시그니처는 이렇게 그 만화 캐릭터를 좀 변형을 하거나 뭐 아하. 활용한 도상을 작품에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저게 작품이 하나하나 그림들이 저 작품이라는 저 거죠. 작품인 저분이. 거예요? 저거 예, 만화 저게 들어가고 한 저게 도라에몽 지금 있는 게? 다카시의 다카시의 작품이에요. 도라에몽을 이제 차용을 한 거고 이런 건데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유쾌하고 장난스럽고 재미있고 뭐 보고 있으면 예쁘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사실 무라카미 다카시는 그렇게 간단한 작가는 아니거든요. 예.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두 분은 일본 문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만화, 일본 만화. 문화? 네, 일본 문화, 뭐 대중 문화, 만화, 사무라이. 만화, 사무라이. 뭐 그런 거. 저는 AV. 아이 참 저렴하게 정말 뭐든 간에. 아, anyway. 근데 떠올리는 건 그렇다. 그럴 수 있지. 뭐 네. 제가 원하는 좀 답이기도 했어요. 네. 예. 오타쿠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지 그렇죠. 않으시나요? 그렇죠. 예. 다양한. 네. 네. 이 무라카미 다카시가 미술 작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술 이론가이기도 하고요. 전시 기획자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창안한 현대 미술 사조 중에 슈퍼 플랫이라는 게 있어요. 플래시? 네, 예. 플랫 말 그대로 평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깊이보다는 얕음을 지향하고 어떤 뭐 사상적인 진지함이나 무게감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가벼움,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화려함,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예. 욕망에 대한 솔직함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근데 다카시에 따르면 이렇게 일본인들이 과도하게 화려하고 과도하게 귀엽고 왜 우리가 가와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게 집착하고 이런 상품들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이 심리에는요. 성장이나 성숙을 거부하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고 이거는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을 하기보다는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은근한 패배의식을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는 결국 이 패전국으로서 트라우마를 지닌 일본인 특유의 내상을 반영한다. 그런 내성이 라고까지 있어요? 네, 거슬러 올라가는 이론을 현대미술 이론을 만든 게 바로 이 무라카미 다카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답답하고 암울하니까 오히려 유아적으로 뭐 좀 심각하게 네. 어른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프니 맞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네. 그래서 이런 슈퍼플랫 개념을 시각화한 미술 작품들을 모아서 다카시가 2000년부터 장장 5년에 걸쳐서 일본, 프랑스, 미국을 돌면서 예. 순회 전시를 해요. 예. 네. 근데 이런 전시를 통해서 결국은 다카시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 관객들, 특히 뭐 서구의 관객들이 주로 대상일 것 같은데 예. 이 사람들에게 일본 현대 미술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이미지화하는 아주 깔끔한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다카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분에게 일본 문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라고 했을 때 오타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예. 미술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이제 지배적인데 바로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시각화하고 했던 사람이 다카시로 찾을 수가 다카시라는 있습니다. 작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확실히 형성됐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 슈퍼플랫 순회 전시를 통해서 서구권의 이 일본 현대 미술을 알리는 아주 예. 유용한 그런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작가군요. 네, 굉장히 그냥 유명한. 애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장난스럽게 유아 캐릭터를 그냥 넣어놓고 네. 해석을 그럴듯하게 한 건 아닙니까? 언제나 현대 미술을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그런 어떤 의구심이 많이 들기도 하죠. 네. 그렇다고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솔직히 도라에몽 이렇게 놓고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도라에몽 이렇게 네. 붙여놓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바로 그런 어떤 기획력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그 추진력. 어. 바로 거기에 성공하는 작가들의 키포인트가 그 있지 말은 않을까. 맞아. 네. 좀 황당한 생각인 것 같긴 네. 한데 예. 그 추진력 그 자체가 같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동의가 됩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다면 이런 거지. 세상아 나의 기준에 맞춰라. 라고 할 때 끝까지 버티면 세상이 맞추잖아요. 예. 그렇다. 네. 네. 그래서 루이비통 얘기로 다시 한번 좀 예. 돌아가 보면요. 그 외에 뭐 2012년 뭐 또 최근에는 2023년에는 반복해서 이 땡땡이 작가로도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라는 이분은 난 아세요? 들어봤어요. 신문에서 네. 봤습니다. 신문에서.
이 할머니 작가와도 이 루이비통이 협업을 해요. 근데 이 작가도 뭐 역시 좀 팬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타 강사인 현우진 씨가 굉장한 팬이어서 옥션에서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서 뭐 이런 작품을 올리기도 하고 해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더 높아졌던 예,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이비통은 이제 아트 콜라보 이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그 젊은 이미지를 좀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의 어떤 볼거리 이런 공간들을 예, 쿠사마로 점점 브랜드가 낡아가고 약간 꼰대스럽고 네. 저런 이미지를 네. 자꾸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루이비통이 일본 작가를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까?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진짜 뒤에 역시 제가 이렇게 넣어두긴 했는데 역시 네. 그 순서를 무시하고 대본을 안 보시고 바로 이렇게 선질문을 또 해주셔서 네. 좋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렇게 예. 대대적인 아트 콜라보 두 가지 사례가 다카시와 야요이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예. 두 작가가 다 일본인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요. 일단 이 작가들과 협업을 했을 때 루이비통에는 어떤 과제가 있었냐면 그 아시아 최고의 어떤 그 명품 소비 시장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아시아를 타겟으로 해서 예. 뭔가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라카미 다카시와 무슨 말이에요? 협업을 한창 할 때는 예.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도쿄에 있는 오모테산도에 대형 그 매장을 오픈했던 시기. 일본 시장 겨냥해서 루이비통이 그렇죠. 아. 네. 그리고 2012년도 그러니까 쿠사마이 야요이와 처음으로 아트 콜라보를 했던 당시에는 이때도 역시 상하이에 최초로 대규모 매종 루이비통을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던 시기입니다. 예. 근데 이 두 작가의 특징은 아시아 시장은 물론이고 서구권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들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미지가 굉장히 발랄하고 톡톡 어허, 튀는 동시대 작가들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루이비통이 이 작가들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냥 뭐 인기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시아에 같고요. 들어갈 때 뭔가 좀 친숙한 이미지를 안고 들어갔다. 맞습니다. 예. 그렇으면 이미 중국 작가와도 협업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중국 작가 중에서는 뭔가 뭐 제가 모든 중국 작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중국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들을 보면은 아직도 뭔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묵직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거나 제품에 입혀도 굉장히 그 활용 가치가 높은 시장성이 있는 작가들은 중국 작가 중에서는 딱히 떠오르는 작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약간 정치적인 느낌이 있으면 제품에 쓰기는 네. 매우 위험 요인이겠죠. 저는 루이비통은 원래 루이비통 가방 있잖아요. 그 딱 보면 저거 30년 전에도 팔리던 루이비통 가방이네. 맞아요. 네, 네. 근데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항상 식상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분명히 어떻게 극복할 루이비통 사내의 디자이너한테 좀 네. 재밌게 좀 만들어 보지라고 하면 저거 비슷하게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정말요? 나올 거예요. 장난스럽게 만들어봐라고는 나올 텐데. 동그라미 넣으면 되지. 그렇지. 근데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보면 유치하거든.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왜 동그라미 왜 넣었어? 그런데 그때 어. 너 이게 누구 작가 거야? 야요이 너 야요이 몰라? 이거 할 수 있으면 그래? 하고 이게 깨갱이 되어야 이게 밀어붙여지는 거지. 그 미술이 뭔가 주는 그 약간 그 있어 보임이 있어. 있어 보임. 일종의 권위주의 같은 거죠. 사실은 네. 가벼움의 권위주의. 네. 가볍게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가볍게만 만들면 유치해질 수 있으니 유치한 느낌을 네가 유치한 느낌을 갖는 건 네가 유치하기 때문이야.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걸도 있어. 주어야 아니, 네 근데 하고 사지 않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이 길어가지고 그런 미술관에 것 가보면 예를 들면 동그라미 있잖아요. 물방울 그렸어. 저게 뭐야 하는데 그렇지. 이 사람은 물방울만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약간 장인 정신이 느껴져. 네. 왜냐하면 물방울만 계속 그리거든요. 수십 장을. 그렇지. 수년을 걸쳐서 물방울만 그리니까 이 사람 물방울 하나를 그리고 빨간색 물방울 하나를 그리면서 뭔가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있는 거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볼 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인데 네. 계속 이게 안 보인다면 네 탓이다. 네가 유치하기 때문이다.
계속 그걸 주입식으로 강요하다 보면 우리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존경합니다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대표님? 일종의 권위주의가 있다. 표현. 권위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던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술가와의 협업을 하는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이름 있는 원래 이름 있었던 작가의 네임밸류를 사실 사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예. 비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내 디자이너한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겠지.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런 아트 콜라보 제품들은 거의 뭐 대부분 리미티드, 그 한정판 시즌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게 뭐 어떤 루이비통의 어떤 네버풀 MM이라는 그런 그 여성 핸드백 라인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기본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기본가가 한 200 중반대 정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무라카미 다카시가 협업한 작품은 일단 지금은 공식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판매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리미티드 한정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 네. 근데 그걸 그래서 뭐 리세일이나 뭐 기타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하는 곳 자체도 많지 않지만 판매하는 곳을 한 2군데 정도 제가 봤는데 600 초반대에 지금 리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2.5배 정도에 네, 가까운 그런 가격을 올리는 측면에서도 아트 콜라보는 좀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회사 같습니다. 입장에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명품들도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또 루이비통이 잘하는 모양이네요. 루이비통이 그러니까 아트 콜라보를 최초로 시도한 패션 하우스가 루이비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1966년도에 입생로랑이라는 우리도 알고 있는 그 명품 브랜드에서 예. 이미 그 입생로랑이라는 디자이너가 몬드리안, 그러니까 추상 미술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아요. 그 이렇게 막 몬드리안 찍찍찍찍. 네, 예, 맞습니다. 사각형. 예. 네. 그 사각형을 찍찍찍찍이. 네. 아유, 아 좋습니다. 네, 예, 사각형. 생생했어요. 예. 찍찍 그어 놓은. 죄송합니다. 네. 예. 빨리 돈 벌어서 좋은 진행자 써야지. 아유 그냥 싼 맛에 쓰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예. 그 사각형 드레스를 그대로 이제 입혔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브랜드와 아트가 협업을 했던 굉장히 이른 콜라보 사례로 꼽히기는 하거든요. 아. 근데 루이비통과 이 입생로랑의 이 아트 콜라보 사례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 이 입생로랑의 사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더 고급화하는 전략으로 갔던 것이고요. 예. 그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이비통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브라운 바탕에 네. 그 모노그램이 그냥 이렇게 그래, 들어가 그거, 있는 그거. 굉장히 클래식한 거잖아요. 남대문 가면 많이 보이는 거. 맞습니다. 음. 실제로 루이비통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됐던 게 1854년도니까 역사가 너무 오래된, 좋게 말하면 클래식하지만 어떻게 보면 올드한 브랜드인 거죠. 그러니까 루이비통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 쇄신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젊은 어떤 감각, 젊은 도상, 이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섭외를 해서 아트 콜라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입생로랑과는 다르게 좀 더 젊은 타겟층을 확보하는, 젊은 예. 타겟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대중화 측면에서 효과를 거뒀던 조금 더 것이고. 과감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생로랑은 비슷한 목적이기는 했으나 네. 그래도 너무 좀 안 점잖은 건 좀 그렇지라고 해서 선택한 게 네. 몬드리안이었는데.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몬드리안은 이미 1966년도에는 고인이 됐던 거장이에요. 44년도에 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 죽은 거장의 작품을 아트 콜라보로 쓴다고 하면 더 고급화가 되는 거지. 그게 뭐 대중화가 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몬드리안의 작품은 지적이고 어려운 작품인데. 근데 이제 루이비통은 그런 측면에서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트 콜라보 사례로는 뭐 굉장히 이르게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찌, 로에베, 뭐 알렉산더 맥퀸 이런 그 명품 브랜드들도 아트 콜라보를 하고 있고 뭐 했었어요. 예. 근데 모두 다 이런 브랜드들은 2010년도 이후에 시작을 한 것이고 이런 전략으로 시장에 딱 이제 등장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거는 2000년대 초반에 했던 루이비통이 굉장히 빨랐던 것이죠.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거는
그 마크 제이콥스라고 아시죠? 네. 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정말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디자이너. 네, 마크 제이콥스는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자기 브랜드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맞아요. 사람인데 루이비통이 한 거예요. 이 사람 스카웃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크 제이콥스가 9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17년 정도를 이 루이비통의 디렉터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아트 콜라보 사례는 모두 다 이 사람의 기획하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좀 성공을 했었죠. 이 사람은 이제 성공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이야. 알겠습니다. 야, 뭐 술술 나오네요. 대표님은 뭐 질문만 하면. 예. 집에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 많아요? 많고 싶어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 나와서는 명품을 한 10번 나와야 당근에서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준비한 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브랜드 앤 아트의 예. 굉장히 이른 또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에는 네. 와인 브랜드로 한번 좀 와인. 가보겠습니다. 와인 네. 브랜드도 네. 아, 와인 그 껍질이라고 하나요? 뭐, 예술가들의- 레이블, 네. 네. 레이블의 제가 어떤 껍질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아, 너무 저렴한 신선해요. 표현이어가지고. 와인 껍데기? 와인 껍데기. 네. 포장지. 레이블이랍니다. 포장지. 레이블. 네. 와인을 감싸고 있는 이 아트 그 레이블 있잖아요. 예. 이 레이블의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려놓는 라벨. 어. 라벨. 예. 네. 요즘은 뭐 이제 익숙하고 뭐 이제 친숙한 시도이기도 한데 이걸 최초로 시도했던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샤토 무통 로칠드라는 예. 이 명품 와인 브랜드입니다. 네. 이 브랜드는 1853년도에 나다니엘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그 기존에 있던 양조장을 인수를 하면서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네. 네, 무통이라는 브랜드이고 이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에서도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유명한 그 가문. 네, 그 가문 사람입니다. 예. 네, 로스차일드 가문을 세웠던 마이어 암쉘의 셋째 아들인 나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나다니엘 남작인데요. 예. 근데 이 나다니엘 남작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무통이 그렇게 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와인은 아니었어요? 이름은 있었지만 예. 지금처럼 굉장히 성공한 그런 브랜드는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어떤 무통을 잇게 한 사람은 나다니엘 남작의 증손자인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 필립 드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해사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와인 사업을 물려받은 청년 후손이라는 사업자. 얘기죠. 네, 음. 네. 역시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인 거고 20살 때 불과 20살에 이 사람이 이 무통을 그러니까 경영자로 들어가게 돼요. 네. 자청을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아트와 와인을 접목시킨 어떤 최초의 사례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 보르도 와인 유통의 방식을 바꿨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 아트를 떠나서 와인 산업에서도 굉장히 좀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뭘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 샤또에서 와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와인을 오크 통에 담아서 중간 상인에게 그냥 파는 거. 거기까지가 딱 그 샤또의 역할이었던 그냥 거예요. 생산업자였군요. 그렇죠. 생산업자. 네. 그럼 보틀링은 소매업자가 알아서 한다? 중간 상인이 하는 중간 거죠. 상인이. 네. 심지어 숙성까지도 중간 상인이 했던. 아. 근데 이 사람이 무통에 와서 이제 쭉 이런 방식들을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중간에서 이 중간 상인들이 자기네 샤또에서 나간 이 와인을 어떤 장난을 칠지도 사실은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뭐를 주장하냐면 샤또는 와인의 그 포도주의 어떤 재배나 숙성은 물론이고 와인 라벨을 만들고 이 와인을 병입하는 것까지 모든 전 과정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네. 예. 근데 이게 그 중간 상인들도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자기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샤또에서도 반대를 해요. 왜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오크통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따로 또 부지도 필요하고 관리를 하는 인력도 따로 필요하고 돈이 또 들잖아요. 직원들이 네. 반대했다? 내부에서 수직 계열을 하면 얼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 늘리는 건 직원들은 싫어해. 그렇지. 그냥 딱 만들어서 팔고 땡치는 게 그렇지. 간편한 일이었는데. 그럼.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막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근데 예. 필립도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결국은 다른 샤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샤또에서 병입까지 하는 거를 성공을 시킵니다. 샤또들을 설득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나머지 이제 4개 샤또 다른 샤또들이 또 있었어요. 샤또가 뭐예요? 프랑스어로 이제 성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 쉽게 말해서 와이너리, 양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양조장들. 네. 양조장들. 약간 패밀리 양조장들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네. 어. 기업처럼 이제 이어져 오던 그런 다른 이제 자기의 어떤 동료 양조장들을 설득을 해서 예. 우리가 병입까지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근데 뭐 그래서 결국은 예, 이 예. 무통이 그거를 이제 병입까지 해요. 그 역사적인 해가 바로 1924년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가 바로 처음으로 당시에 그 건축가이자 그래픽 아티스트였던 장 카를리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예. 1924년도에 무통만의 라벨을 만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병입을 하니까 네, 그 라벨도 처음으로 자기 걸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아. 예. 예. PPT가 지금 다른 거를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무통 라벨이 이제 여러 가지 라벨이 있어요. 근데 24년도에 처음 이런 아티스트 라벨이 나오고 난 다음에 쭉 이어졌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중간에 전쟁도 있고 이러면서 한동안 이 라벨 작업이 중단이 돼요. 그러다가 종전이 되고 1945년도부터 다시 아티스트 라벨을 시작이 돼서요. 지금까지도 매 해마다 무통이 그 해의 라벨 작가를 선정을 하고 아티스트 라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에 별도의 그 라벨링을 해서 그런 네.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없었어요. 아. 그래서 예전에 어떤 라벨 사진들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어이가 없는데 샤또의 이름보다는 중간 상인의 이름이 더 크게 박혀 있기도 하고요. 아, 근데 그러니까 기준이 좀 없었던 제공업체 샤또 그렇죠. 요것만 있는 거고. 네, 네. 그럼 우리도 라면도 제조원 판매원 있으면 판매원 브랜드 이 붙입니다. 중심이니까. 제조원은 어디 이상한 식품 공장이고 다. 그렇지. 네. 내가 파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중간 상인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제 라벨을 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병에 만든 와인은 그 라벨이 처음부터도 아트를 이용한 라벨이었던 게 처음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 무통이 시도를 한 게요. 보통 이전에는 라벨을 붙여서 파는 포도주업자가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 네, 맞아요. 네. 라벨도 처음이고 그러면 아예 거기다 예술 작품을 넣은 것도 처음이겠네. 예. 라벨은 기존에 원래 있어 왔지만 거기에는 이제 뭐 빈티지 연도를 나타낸달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를 조금 그림을 봐보죠. 어떤 네. 그림을 넣나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예. 무통에서 만든 그 라벨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라벨을 몇 가지 가지고 멋지다.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1973년도의 라벨 빈티지 그 라벨이에요. 이 1973년도는 무통에게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역사적이고 중요한 해이거든요. 안승찬 대표님에게도 역사적인 해죠? 아, 네. 예. 아, 역사적인 그러시구나. 해네. 예. 이해 그 샤또 무통이 2등급 와이너리에서 1등급 와이너리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통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기다려왔던 일이기 때문에 예. 이 73년도의 라벨을 이제 최고의 와이너리로 승격이 됐던 해니까 최고의 작가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있었고 당시 필립 남작이 피카소의 이게 작품을 피카소 넣기로 작품이에요? 합니다. 맞습니다. 아. 피카소 바쿠스 그 술의 신을 그린 작품인데요. 근데 이때 이미 피카소는 그 죽었어요. 피카소가 73년도에 죽으니까 그래서 예. 피카소의 유족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피카소의 라벨을 넣게 되는 거죠. 피카소가 그렸던 것 중에 하나로 내가 쓰겠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해는 이제 이때 그 무통이 예. 문구에 뭐 피카소를 추모한다라는 뭐 그런 문구도 넣었지만 또 예. 다른 문구는 퍼미에 주시 세콩주삐 무통 느 샹지라는 문구를 따로 넣어요. 이게 이야, 그게 무슨 저거 말이에요? 좋은 말이다 저거. 저런 문구를 예. 아, 저런 세상에. 문구를. 어떻게 이런 문구를? 신박하죠. 네. 야, 예,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 예전에는 2등이었지만 지금은 1등이 되었다. 무통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그 문구예요. 예. 근데 이 문구가 굉장히 이제 그 특별했던 게 예.
저는 이런 예전에는 2등이었으나 지금은 1등이 되었다. 무통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무통은 변하지 않는다 앞에 괄호를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저는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격이 된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2등급이었던 때나 1등급이 된 지금이나 사실 무통의 품질은 똑같다. 무통은 변하지 않는다. 인정받지 않았던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1등이었다라는 굉장한 그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문구다. 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그림 중에 피카소 그림을 골랐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무통은 라벨 작가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철칙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역시 자기네들의 그 프라이드가 묻어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통이 최고기 때문에 당시대의 최고인 작가들만 우리는 선정을 한다. 제일 비싼 작품. 그렇죠. 네. 언더스탠딩하고 비슷하네. 아 그런가요? 저희도 안 하면 안 했지 아무나 보시지는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예. 방금 그래서- 거는 좀 너무 아부성 발언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당시에 뭐 이제 이미 작고 작가이기는 하지만 현대 미술, 이 미술 쪽에서는 최고의 작가였던 피카소의 라벨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통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피카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야, 돈 많이 쓰는군요. 돈은 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네. 어. 그냥 레이블을 아무렇게나 만들기 시작했어도 대충 디자인했을 거고 네. 이 회사 디자이너한테 시키면 뭐 매년 새로 만들겠죠. 그러면 디자이너 월급만 주면 되니까 네. 이거는 피카소 유족들한테 돈 많이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돈을 굉장히 많이 줬을 것 같잖아요. 예. 네. 근데 놀랍게도 무통은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포도주를 줘요? 아, 답을 말하시면 어떡해요? 전 포도주를 줘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예. 왜요? 그게 무슨 보상이 됩니까? 이 그림을 쓰는데 포도주를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쵸. 포도주를 팔면 돈 아닙니까? 우리 모르겠네.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무통의 레이블 작가로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티스트에게도 하나의 명예인 거예요. 언더스탠딩이랑 똑같네. 세상에. 그 정도로 본인의 그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도 지금까지 이런 영예를 한 번도 그 거부한 작가가 없었다라고 이제 오히려. 알려져 있고, 이야. 네, 엄청나죠. 처음부터 와인 이것도 전략 괜찮다. 뭐야? 우리도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출연료가 네. 없습니다. 차라리. 나오시는 게 차라리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이렇게 전략을 잘 썼어야 돼. 지금이라도 바꿉시다. 지금이라도 예. 그래서 축구를 자기의 이 레이블이 들어간 그 해의 빈티지와 예. 그 작가가 직접 이제 나 받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다른 해의 정도로요? 빈티지를 그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네. 대단하다. 대단한 위상까지 올라갔으니까 또 가능한 일이겠죠. 맞습니다. 무통이니까 무통은 이거 하기 전부터도 넘버원이었어요? 아니다. 넘버원은 아니었지만 변하지 않았다고 그랬다니까 넘버원은 아니었겠네. 네, 그렇지는 않았고 이제 예. 그 아까 제가 보르도의 와인 그 승급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이게 보르도에서 생산되는 와인에는 이렇게 등급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벌써 이게 1855년도에 지정이 됐던 등급 체계예요. 예. 근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등급이 바뀌지를 않았거든요. 1등급으로. 이때 1855년도에 이 나폴레옹 3세가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를 열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프랑스를 대표할 만한 상품으로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보르도 와인을 보여주자라고 네. 한 거예요. 근데 예. 보르도 와인 그때 61개 샤또가 있었으니까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나눠라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 1855년도에 4개 샤또가 1등급으로 분류가 됐고 무통은 이때 2등급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110년이 넘도록 변화가 계속 없다가요. 2등급이었다가 네. 무통이 그때부터 불만이었구나. 그래서 1등급 먹었어도 그렇지. 우리는 원래 1등급이었어 이놈들아. 그렇죠. 네. 그런 네. 뉘앙스로. 딱 한 번 이 등급 체계에 변화가 있었던 게 73년도에 무통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격을 했던. 원래 그게 매우 보수적인 변화가 있는 거군요. 등급이. 맞습니다. 예, 등급 체계 자체가 이제 쉽게 변하지를 않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또 보죠. 네. 이게 뭐 피카소뿐만 아니라 여러 개도 네. 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건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폴란드계 유태인 작가, 그 폴란드계 프랑스인 작가 중에 발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발티스라는 작가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살아 생전에도 그리고 죽어서도 논란의 중심에 언제나 있었던 작가거든요. 예. 왜 논란의 중심에 있었냐? 그림을 라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 소녀들을 성적 대상화해서 그리는 그림만을 평생토록 그려요. 소녀의 누드를 그린 소녀. 거예요? 네, 뭐 누드일 때도 있고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오. 소녀. 그러니까 어쨌든 소재는 사춘기 소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그 소아 성애자, 뭐 소녀 성애자다라는 그런 엄청 어떤 논란이 논란, 있었겠네. 예, 예. 휩싸였던 그런 작가인데 예. 이 작가가 1993년도에 레이블 빈티지를 그리게 되고요. 음. 이때 이게 프랑스나 다른 국가에서는 이 레이블이 그대로 이제 발매가 돼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 엄청난 반발과 비난을 부딪히게 됩니다. 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빈 레이블로 세상에. 하게 돼요. 야. 이거는 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저기 네. 언제였다고요? 이때가 93년도죠. 1993년? 네. 93년도. 야.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죠. 소아성애는 매우 진짜 예민한 주제긴 하죠. 그렇죠. 이게 물론 예술의 영역이라는 게 뭐 제한은 네. 없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차라리 그냥 여성의 누드였다면 why not? 이었을 텐데. 그렇죠. 소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예. 93년도면은 최근인데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2017년도에도요. 이 사람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이 사람 작품 역시 이제 소아성애의 느낌이 나는 그런 어떤 작품을 철거하라라는 민원, 서명 운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뭐 한창 뭐 이제 뭐 미투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우리가 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때 결국은 철거는 하지 않아요. 메트로폴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그 하면서 자체가 철거는 그래도 예술의 자율성은 진짜 지켜줘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발티스라는 작가는 이제 실제로 본인이 연애를 하고 이제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최소 어렸던 사람이 16살 소녀부터 시작을 해요. 야. 본인은 이제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와이프, 이제 두 번째 와이프였던 일본인 여성 세츠코와 처음 만났을 때도 본인은 40대 중반이었고 세츠코 같은 경우는 19살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소아성애라고 취향이 보기에는 있었던 좀 그렇지는 않습니까? 16이 몰라도 19이면 뭐 그런 어떤 나쁜 소녀적인 분이긴 하네요. 우리는 말로 도둑놈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들을 많이 그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런 취향이 야, 있어서는 근데 아니고. 그럼 그분은 왜 그걸 열심히 그렸을까요? 왜 그 주제에 대해서 천착을 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걸 그러니까 소아성애를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긴다든가 네. 하는 것은 범죄죠.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니까 그들은. 네.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뭔가 네. 그걸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발티스 자체가 그런 어린 소녀들 이런 사람들을 확실히 좋아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그쪽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범법을 저지르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다만 이 사람은 그 예술의 영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취향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대범함을 사실 보여줬던 작가예요. 저는 이 사람,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작가인데 일종의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리지도 못하게 약간 왜? 근기를 건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괜히 그렇죠. 너희들이 딴 생각하고 있지 지금. 네, 그런 그렇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왜 그리지도 못하니? 네. 니네들이 이상한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아까 왜 그렸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이 사람의 작품을 표면적으로 소아성애다, 소녀성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 더 나아가면은 어떤 그 절대적인 도덕이나 절대적인 선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뭔가 그걸 보면서 네. 막연한 자유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 거구나. 프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저런 얘기는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네. 표현을 일부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럼 여러분들 토론하시라는 거고 이런 얘기를 담는 것조차 안 되는 건 이상하다. 가치관이 비슷하네.
자꾸 여기다 얽으려고 하지 말고. 이름이 뭐라고요? 발트위스. 발트위스? 네, 발트위스. 앞으로 알겠습니다.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발트위스. 네, 한번 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그래요. 다음 레이블도 한번 봐볼게요. 예. 또 이쯤 되면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국 작가는 없나? 저건 한국 작가가 그린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유한 작가가 2013년도에 예. 그렸던 레이블입니다. 한국 작가로는 최초이고 뭐 유일해요. 아직까지는 유일한 작품인데요.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붉은색 농도가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짙어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와인이 잘 익어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요 네. 그림은 근데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유한 작가의 시그니처 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색깔들도 저 비슷한 것들이 꽤 있는데. 아시는군요. 네, 대표 어떤 시그니처 도상이기도 해요. 대화 시리즈이고 그 대화 시리즈에서 와인의 빛깔을 이제 입혀서 레이블로 만들었습니다. 네. 당시에 뭐 한국 작가로 거의 뭐 최초였으니까 굉장히 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야. 이 대표님, 네. 저런 거는요. 네. 처음 보면 저거 나도 그릴 수 있겠다. 네. 그거 나도 생각할 수 있겠다. 네, 네모난 네. 사각형에 아니. 마치 그 명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네. 한 색깔 표현하는 거는 할 수 있겠다. 저게 뭐라고? 정말 그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 그런 그게 느낌이 정말 들어요. 중요한 네. 거거든요. 네.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도 그릴 수 있겠다인데 일단 첫 번째 그리지 않았다. 내가 그렇지. 그리지 그건 않았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사례지만 그 미국 작가 중에 사이 톰블리라는 작가가 있어요. 예. 찾아보시면은 딱 그 표현이 떠오르실 거예요. 낙서처럼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국 분들 뭐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네. 네. 저게 무슨 화가야?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의 한 그 유명 그 뮤지엄의 큐레이터가 그 이 사람 사이톤블리를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당신의 아이는 이렇게 그릴 수 없다였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이런 작품을 보면서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그릴 수 없다. 어떤 이런 굉장히 쉬워 보이는 표현들도 그 작가만의 호흡, 뭐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그릴 수 없고 무엇보다 저런 도상은 누구나 그릴 수 있지만 저런 도상을 생각하기까지가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식음을 전폐하고 비싼 캠퍼스에다 그걸 직접 나는 그리면서 그 작가도 다시 그리라면 못 그릴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작품마다 조금씩 그래, 그게 다르기도 핵심인 하죠. 거예요. 똑같이 되면 했는데. 그게 판화지. 본인도 내가 어떻게 했더라? 네. 그럴 것 같은데. 세상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자 하면서 세상이 무릎 꿇을 때까지 똑같이 계속 그 그리는 그 자체의 시도가 그게 아트인 것이다. 그 말은 멋진네요. 너는 그래도 그리진 않았고 나는 그렸잖아. 그러네, 방금. 그 말은 그게 누구나 그릴 핵심인 수 것 같네. 있지만 나는 나만 그렸어. 그렸다. 멋진데. 네. 그게 현대 미술의 네. 작품을 꿰뚫는 네. 이념이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이런 그런 이것도 것들을 이런 예술의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네. 이제 제품에 활용하려는. 그렇죠. 예. 근데 이유한 작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다리가 잘 맞았다라고 하죠. 이제 그 시기에 이 레이블 작가로 선정됐던 이 시기가 이유한 작가가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서 서구권에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예. 딱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무통이 이유한 작가를 그럼 어떻게 알고 섭외했을까? 뭐 이유한 작가는 사실 그 이전에도 유명한 작가였지만 특히 그 201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유한 작가가 글로벌적으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던 그런 해였던 거죠. 일단 2010년도부터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해외에 막 생기기 시작해요. 네, 일본의 뭐 일단 나오시마 섬에 2010년도에 이 미술관이 개관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뉴욕 구겐하임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고 2014년도에는 무통이 있는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에서 또 한 번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시기에 무통의 그 레이블 작가로 선정이 돼서 이런 작업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현대 미술 작가들뿐만 아니라 어떤 작가들이 표현했듯이 아다리가 잘 맞으려면 네. 그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양한 작품 중에 나한테 작품을 처음 보여주면서 네. 이 작품 중에 하나는
되게 유명해진 화가의 작품이고 음. 나머지는 그냥 미대 교수님들 작품이야. 자, 이 중에서 유명해진 화가의 작품을 골라봐라고 하면 저도 못 고르겠고 그걸 미리 알고 찍으면 몰라도 모르고 찍으면 못 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네 분을 보여주면서 네. 넷 중에 한 분은 미스 코리아야라고 하면 네. 저는 그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에브리바디가 그걸 찍을 수 있는데 네. 예술 작품은 크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뭘 보고 어떤 뭘- 예술 작품은 크게 뜨고 아다리가 이른바 맞고 어떤 작품은 잘 안 맞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 보시 개인적으로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작가 개인의 역량도 당연히 분명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세계 미술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를테면 이런 건데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가 뭐 어떤 작가군이냐 한번 집단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예. 여성 작가, 음? 유색인종 작가, 음?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음. 그러면 내가 똑같이 내 작업은 똑같이 지속해 왔다라고 해도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타게 되면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작품만으로만 설명 안 되는 다른 것들도 다른 있다. 요소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꾸 컬렉터 이야기를 막 네네, 했잖아요. 예. 어떤 작가의 작품을 누가 소장하고 있느냐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콜렉터가 밀면 또 그게 뜨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렇지, 그 콜렉터가 그건. 누구인지에 따라서 BTS를 예로 가장 또 쉽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작가분들 중에서 영 아티스트 중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러나 좋은 작업을 하고 있던 그런 네. 작가분들 예. 그런 작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게 다리가 되어줬던 사람이 사실 BTS의 RM이라는 컬렉터이기도 그럼, 하거든요. 예. 네.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알려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요. 물론 기본적으로 맛있어야 되지만 성시경이 맛집이라고 찍어주는 순간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그런 예를 맞습니다. 예. 너무 감동하지 대표님. 말아주시고요. 네, 어. 경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민 반응 아니, 이야기는 안 하셔도 아니 됩니다. 미술에 있어서 그런 이게 또 예시를 자꾸 들어주실 줄 그런 몰랐어요. 반응하시면 이 프로 말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은 그다음에 저는 걱정합니다. 뭐그 정도 칭찬을 매일 받기 때문에 자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띄워주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객관적으로 훌륭한 작품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네요. 그런 현대 거죠. 미술에 그런 있어서는. 그냥 사람들이 포커싱이 됐고 네.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면 아 이게 좋구나 느끼는 거지. 네. 그냥 눈 가리고 자 1번부터 골라보세요 하면 무조건 항상 1번이 골라지는 그런 건 아닌 그런 거 건 아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네. 질문은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우환 작가도 어떤 그런 이른바 오늘의 표현인 아다리 네. 아다리가 맞아서 또 유명한 화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람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예. 사후에 갖다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작가는 정말 그런 걸로 그린 겁니까? 난 사후에 갖다 붙이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작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를테면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자기가 확고한 이론을 가지고 나의 작품이 이런 것이야라고 설명을 하는 작가가 있기 마련이고 발티스 같은 작가는 생전에 뭐 그런 자기의 어떤 정기나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네. 작가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이우환 작가는 뭐 서울대 미대를 중퇴하긴 했지만 일본에 가서는 철학을 전공했던 문학 이론이나 예. 이런 미술 이론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일본 미술계에 먼저 한국 미술계보다 일본에서 먼저 좀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도 작가보다는 이론가 로 먼저 인정을 그래요?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작품을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그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그 말하고자 하는 방향 혹은 말하고 있는 방향대로 우리가 또 따라가는 경우도 그게 설득력이 있다면 그렇죠.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후대에 그 어떤 만들어진 이론이나 어떤 평가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 존재합니다. 그럼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네. 사람들이 아 이건 이런 의도로 그렸을 것이다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시대가 너무 달라져서 뭐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가장 지금 떠오르는 게 미켈란젤로 있잖아요. 예.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도 피에타 같은 상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한 그 젊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모가 그 죽은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역작으로 평가받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후대에 와서 여성 미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자식을 잃은 그 여인은 저렇게 아름답거나 저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없다. 거의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저것은 그 뭔가 맞지 않는 예술 작품이다. 왜 라는 여자들은 식으로 예쁜 여자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나 정말 왜 그러시지? 꼭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식이 죽었는데.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은 꼭 여성들이야. 어떤 그런 시대에 따른 비판이 또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따른 비판이 아니라 네, 아닌가요? 그 네. 여성들은 나쁜 습관입니다. 정말. 아 그렇게 제가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네. 물론 그 일리는 있어. 네. 근데 다만 그 자식을 잃은 부모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예쁘게 묘사됐다는 이유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겠지. 아니 세상에 현실적이 아닌 작품이 어디 하나 둘이냐고요. 네. 왜 그것만 갖다가 저렇게 비판하는 그렇게 하려면 거지? 정우성도 비판을 했었어야지. 그렇지. 어? 그렇지. 정우성도 넌 현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비판했었어야지. 왜 좋아하느냐?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그래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피에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 작가 유명한 작가군요. 이우환 작가요? 이우환.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네. 도자기 그림 같은 그런 팥 그림을 계속 그리시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뭘 배워볼까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제가 출연자가 시간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아니, 괜찮나요? 시간 걱정 아, 하지 그래요? 마십시오. 네. 저 시간 많습니다. 아, 원래도 괜찮지만 오늘 네. 채팅방에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혼날 것 많은 같습니다. 분들이 네. 이 프로를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 2%가 말 많아서 그렇다고 지금 혼납니다. 네. 아,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브랜드 앤 아트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예. 마지막으로 전시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용한 거 우리가 네. 아 요즘 하는 전시? 네. 이제 앞으로 좀 볼만한 전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5월 22일 날 그 개막을 하는데요. 9월 예. 19일까지 좀 길게 이어지는 전시고 음. 에드바르드 뭉크의 뭉크. 네, 개인전이 절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이야. 뭉크는 또 잘 아시죠? 저 그림만 압니다. 절규. 예. 저 작품도 이번에 이제 오게 되고요. 예. 아마 뭐 이제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열리는 뭉크 개인전으로는 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을 한번 포함해서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총 140여 점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번 이제 개인전이 좀 독특한 것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기존의 어떤 뮤지엄에서 빌려온 그런 작품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의 120점 넘게는 개인 컬렉터들에게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 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빌려오는 명한테 거예요? 빌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개인 컬렉터들에게 그럼 가지고 저거 오는 주최하는 것이죠. 측은 일일이 개인들한테 네, 연락해서 네. 그런 거예요? 빌려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힘들 것 같고 네. 이 주최 측이 큐레이터를 아까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잖아요. 예. 큐레이터를 또 잘 섭외를 했어요. 예. 디터 부르하르트라는 스타 큐레이터를 섭외를 했는데 예. 이분이 어레인지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알고 그분이 있습니다. 결국 전화해서 그분은 빌려주세요. 전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빌려주세요. 나 누군데? 나 몰라? 누군데? 나 빌려줘. 네, 그럴 그거 하는 때 거. 유명한 큐레이터가 전화하면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게 뭐 돼요? 이제 뭐 컬렉터마다 반응이 좀 달랐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이 큐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이랄지 뭐 이제 신뢰 관계가 좀 있는 거니까요. 컬렉터들과 큐레이터는 평소에 친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네. 네. 음. 그래서 이 디터 브루하트가 그 어레인지를 굉장히 잘해서 개인 예. 컬렉터들에게 소장작이 많이 와요. 근데 예. 이 개인 소장작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또 뭉크의 어떤 대표작들을 포함을 해서 네, 또 뭉크 하면은 그 흔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예. 두 분은 이제 절규 많이 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저런 그림입니까? 그렇죠. 근데 저 절규가 그 원화 있죠. 예. 종이에 그려진 원화가 아니라 만약에 판화가 온다라고 하면은 두 분은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판화. 사실 판화가 왔는지 원화가 왔는지 모르죠. 그래. 우리는 몰라 우리는. 제가 원본이 뭐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기대했던 약간- 대답이랑 좀 다른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정신적으로 뭉크가.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뭉크는 이제 정신병을 앓기도 했던 사람이고 음. 평생 동안 어떤 인간의 고독
불안, 우울, 뭐 절망,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천착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작품들을 보면 좀 어둡잖아요. 그런 작품들을 주제로 해서 절규도 사실은 그런 작품들인 거고요. 근데 이 절규가 이번에는 원화가 오지 않고 그 판화가 와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화는 뭔가 우리들 생각에는 대량 생산해낸 찍어낸 작품이고 원화는 직접 이제 작가가 그린 작가의 네. 터치가 들어간 작품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예. 기본적으로 대중들의 인식에는 판화보다는 원화를 더 쳐주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요. 네. 뭉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네, 뭉크의 경우는 좀 다른 게 뭉크는 이 판화 위에 자기가 직접 채색을 해요. 그래서 그 작가의 터치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화를 찍은 다음에 그 찍은 본인이? 판화에다가 색칠을 더했다. 맞습니다. 어. 네. 왜 원화를 그렸는데 왜 또 판화를 그려서 색을 칠해요? 뭉크는 판화를 어떻게 접근했냐면요. 하나의 어떤 예술적인 실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도상, 방금 저 절규도 똑같은 도상이지만 저것을 판화로 색깔을 다르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다르게 해본 혹시 거죠. 이런 건 아닐까요? 내가 한번 그렸는데 네. 이게 괜찮아. 근데 언제 맨날 그리니? 네. 이렇게 판화로 한번 딱 그려서 다른 거 그리면 찍은 되는데. 다음에 찍은 다음에 색깔만 바꾸면 굉장한 많은 변주가 일어날 그 것이다. 판화도 근데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뭉크의 판화는 본인이 직접 굉장히 조색을 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색상. 네, 예. 그 위에 또 이제 컬러로 입히는 거고요. 예. 그럼 판화는 하나 찍어도 유일하겠네요, 그게. 뭉크가 찍은 판화는 절규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판화만 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절규 판화가 지금 이번 전시에 또 출품. 2개의 판화라는 건 판화를 뭉크가 직접 그러니까 찍은 홈을 파서 그걸 맞습니다. 찍고 네. 색칠하고 그게 맞아요. 한 장 두 장밖에 네, 없다는 네, 거예요? 네. 또 찍지는 않았어요? 대량 생산하는 판화도 물론 있죠. 예. 그런 판화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판화는 핸드 컬러드 판화라고 해서 뭉크가 직접 만들고 뭉크가 직접 그 위에 채색까지 한 그런 판화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야, 이게 업계용으로는 원소스 멀티유즈. 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려면 세계관의 확장. 네. 아니 나는 그거 뭔가 하여튼 발견되지 않은 찍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해본 그런 버전이 있는 거 아닐까? 속된 표현으로는 재탕. 그런 건데. 이 뭉크 전시를 꼭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네. 한국에서도 하고 이런 건 좀 약간 우울하지 않습니까? 뭉크전 같은 걸 보면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우울해 보일 것 같은 컨셉인데. 그 제가 최근에 뭉크 작품을 좀 보고 싶어서 오슬로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직접 보면은 이 사람 아니, 뭉크의 작품을 어느 날 보고 싶으면 오슬로를 갑니까? 그냥 오슬로를 간다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어. 제가 이 뭉크전에서 이번에 그 오디오 가이드를 녹음을 하게 됐어요. 아, 그 귀에 꽂으면 그 네, 설명 맞습니다. 해설해주는. 네. 아, 그럼 대표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추천을 하는 전시는 아니고 정 씨가 좋아가지고 추천을 하는 그런데 건데 오슬로는 왜 갔어요? 뭉크의 작품을 좀 보고 싶어서요. 녹음 전에 좀 직접 저도 많이 좀 보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더 현장 답사. 해보고 싶어서 현장 답사. 네, 현장 답사 일종의 어떤 출장이죠. 야. 내돈내산 출장 뭐 이런 것들 다녀왔는데 그런 거 녹음하면 네. 그 받는 보수가 네. 오슬로 비행기표보다 비싸요? 안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보다 더 부르면 그냥 2% 쓸 것 같거든. 2%는 안 쓸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네. 비행기보다는 좀 낫고요. 근데 가서 봤더니 오슬로에 가서 봤더니.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작품은 어쨌든 이제 우울한 작품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고요. 그 어떤 우울함이나 절망이나 이런 감정들이 물론 이 자체는 부정적인 감정인 것은 맞지만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 살아있는 사람의 숙명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우울이 있죠. 네,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되는 감정들인 거죠. 그래서 뭉크라는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평생 예. 결혼하지 않고 혼자 고독하게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음. 이런 부정적인 절망, 그 감정 자체가 내재화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그린 그림은 우울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피하거나 없애거나 극복해야 될 감정들이 이런 뭐 불안, 우울, 절망, 슬픔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의 하나의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럼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체감하게 해주는 작품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뭉크의 작품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럼 솔직함이지 저게. 야,
그러면 대표님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제가 미술관은 많이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미술을 이렇게 딱 보면 네. 그 작가가 이렇게 딱 연상이 되나요? 그게 좋은 미술 감상법일까요? 어떤 작가,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을 삶이 쭉 보고 네. 그러니까 야, 잘 그렸네 못 그렸네 이거는 너무 단순하니까 보면서 그 미술을 감상하는 포인트가 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렸을까 이렇게 어. 보는 게 아, 좋은 포인트일까요? 보다 보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떠오르고 이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그린 것 같아 네. 이런 걸 연상하고 그런 식으로 보면 재밌을까요? 이 작품을 한번 그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지금 이거는 뭉크의 대표작 중에 하나거든요. 아, 병든 이것도 아이라는 그림이에요? 예. 작품인데 이 작품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죽어가고 있는 소녀를 지금 그린 거죠. 엄마가 슬퍼하는 그런 엄마가 표정 슬퍼하는. 네. 실제 뭉크의 누이를 그린 거거든요. 예. 뭉크가 이제 5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죽고 나서 똑같은 병으로 13살 때 자기를 돌봐주던 지금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큰 누이 소피에도 역시 죽게 돼요. 그 마지막 병상에서의 모습을 뭉크가 그린 건데 뭉크의 이런 어떤 스토리나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 작품을 봤을 때와 예. 그 알고 봤을 때는 느껴지는 심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작가의 개인적인 어떤 히스토리를 아는 것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예. 알면 알수록 그 작품이 다르게 보이거나 깊이 보이는 측면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의 삶의 스토리는. 이 사람은 무슨 느낌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네. 라고. 그럼. 네, 실제 이 작품은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슬프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뭉크가 이 작품을 이제 20대 초반에 처음 그리는데 그 죽기 직전까지도 반복해서 그려요. 저 임종 저거를 저 장면을 계속. 그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왜 그랬을까를 자꾸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몇 살이 됐든 노인이 되어서도 저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은 뭉크는 어쨌든 성인이 되고 그랬을 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른이 됐을 때도 저 때의 트라우마나 저 때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하고 싶은 고통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 또 뭉크라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예. 덮어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 두 분이 뭉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누이. 저 누이가 아마 소피에를 모델로 해서 그린 것일 거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누이고 누이라면 맞습니다. 큰 누나. 큰 큰 누나 네. 손 잡고 있는 사람. 손잡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카렌 이모 정도로 추정이 이모. 돼요. 네. 야, 그러니까 죽은 자기 누이에 대해서 계속 그리는 거니까 그 네. 장면을 계속 네, 떠올리면서. 맞아요. 네.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그냥 작품에다 담아두는데 가장 베스트 슬픔 베스트? 야, 그걸 왜 자꾸 가장 그릴까? 멋있을 슬픈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그린다는 거. 그 장면을 계속 각인한다는 뜻인데. 네, 그게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게 뭉크한테는 그걸 또 극복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뭐 들여다보는 거. 그 헤어진 전 남자친구 인스타 같은 거 계속 들여다보는 계속 보듯이.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네. 예. 그래 그 다시는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아니면 자꾸 본인한테 떠올리는 그게 사람이지. 너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서 그런 건지. 그렇죠. 잊을 수 없는 어떤 장면이었겠죠. 네. 근데 이 작품을 발표하고 나서 뭉크가 어쨌든 초년에는 조금 주목을 받고 어쨌든 손기술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었는데 이 작품 발표하고 나서 화단에서 엄청난 비난을 왜요? 받아요. 왜 비난받을 것까지 뭐가 이게 있습니까? 실제로 봐야지 좀 더 이제 와닿는 게 있는데요. 보면은 캔버스 표면이 그 물감을 막 긁어낸 것처럼 너무 거칠고 너무 불안정하게 표면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말끔하게 처리를 했던 그때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물감이 뭐 흘러내리는 것 같고 얼룩져 있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당시의 관객이나 평론가들이 볼 때는 불편한 거죠. 왜 이렇게 그렸을까? 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때 뭉크가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상처를 받아서 다시 보수적인 화풍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요. 예. 그때 뭉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젖은 속눈썹,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겠죠. 그런 속눈썹으로 바라본 풍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감 풍경이 얼룩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뭉크에게는 이렇게 이제 불안정한 화면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사실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진짜 뭉클하네. 그 얘기는 진짜 좀 뭉클하네. 야, 네. 그건 해석입니까? 아니면 뭉크가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뭉크의 메모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요. 네, 야.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로 저런 장면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도 세상에. 그때 떠오르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네. 그렇게 표현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그랬던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야. 그 작가의 그 작품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잘 아는 스토리지만 그 이중섭 작가가 우리는 소를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모여서 살았던 짧은 그 시간 동안 예. 그때는 아마 그림도 잘 안 그리고 가족들이랑 놀기만 했을 텐데 그 시간이 매우 짧았고 다 이제 일본으로 아이들과 그 일본인 아내를 보내고 그 이후에 평생을 그냥 그리워하다가 네. 떠났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추억을 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담배 은박지 위에다가 낙서하듯이 그려놨는데 그때의 그 이중섭이 경험했던 아이들과의 그 시간 그걸 평생 못 잊고 항상 그리워했다는 스토리를 보고 그걸 보면 진짜 뭉클하죠. 눈물 떨어집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담배값에다 낙서를 했네. 아유 그렇지. 알뜰하기도 하잖아. 여기다 왜 그렸을까? 뭐 이런 건데. 근데 제가 제주도에 가서 그 이중섭의 생가를 복원해 놓은 그 방을 봤는데요. 예. 한 가족이 한 방에서 지냈는데 그 방이 정말 작아요? 와, 한 사람이 대각선으로 누우면 한 사람이 그들 수 있는데 양옆의 공간에는 어린아이밖에 못 자겠구나 하는 그런 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갑게 지냈겠어요. 싸우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싸울 나이는 아니야. 애들이 막 3살, 5살 뭐 이렇고 이중섭은 그냥 젊은 아버지였고 예. 그리고 애들이 3살, 5살일 때의 아내는 저의 경험상 참 좋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아내 일 때거든요. 네. 그러니 좋았을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뭉크전. 네, 서귀포 거기입니다. 스마트 왕국님이. 예. 뭉크전 한번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건가요? 네,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됩니다. 거 가면은 우리 대표님 목소리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입장료는 성인은 2만 원. 나 찾아봤어요, 그새? 대충 그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보니까 네, 있고요. 네. 저도 좀 뭐- 얼리버드 티켓을 한 10,000몇 원에 저도 살수 이번에 있습니다. 뭉크전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벌써 구매를 하셨군요. 아닙니다. 아니요, 아직 아니요. 저는 2만 원 그냥 내도 갈 만큼 아. 경제력은 되거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 자주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네. 재밌네. 그랬잖아요. 미술 재밌다니까. 되게 막 뭔가 재밌다니까. 굉장히 교양이 높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근데 대표님, 네. 뭉크 전에 나오는 그 그림을 저희가 오늘 그 준비해 오신 그림들처럼 네. 이렇게 같이 방송에서 보면서 네.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까? 들을 수 쭉 있습니다. 다 네. 하면 그건 예를 들면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그런 괜찮아. 문제는 없어요. 뭉크가 그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이기 때문에 네. 저작권에는 문제가 문제가 없는 없어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음에 뭉크를 그러면 뭉크 작품 다 보여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네. 직접 어차피 공부도 하셨고 뭐 네. 오슬로도 갔다 오셨으니 그러니까 뭉크 작품들 중에 몇 개 골라서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자세한 알겠습니다. 뭉크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전시회가 시작한다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 전시회 좀 사람들 좀 가고 네. 아니야. 근데 이건 보고 나면 오히려 더 전시회 가고 싶은 느낌이 드니까. 더 가고 싶으니까. 그럼요. 알고 보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은 알기 전에 모를 때 볼 때가 좋아요. 사람 남자고 여자고 네. 누구든. 근데 그림은 알고 그림은 봐야 좋아. 알고 봐야 좋습니다. 그렇긴 하긴.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뭉크를 굳이 안 가도 볼 수 있게. 그건 너무 오래된 작품에 저작권 문제는 없군요. 네, 작가 사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그거 좀 다음에 한번 더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뭉크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자랑도 좀 할 수 있고. 언더스탠딩의 모토가 좀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척하기 좋은. 세상의 이게 모든 모토가- 지식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런 거 미술 거의 술 미술 좀 먹으면서 알고 나면 너 이거 좀 아니. 우리 대화의 주제가 좀 그 얘기 좀 모르고 갈 수 없나? 뭐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아는 척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소개팅 할 때 써먹을 수 네. 있냐 없냐. 네. 두 분은 근데 써먹을 수 없지 않나요? 저희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네. 대표님, 예술의 네. 가장 출발점은 네.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함이 없으며 네. 그 어떤 것도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제가 그런 너무 꽉 찰나를 막혔습니다.
네. 살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예술의 정신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춘유 이세라 대표님 오늘 재밌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